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품속의 작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사금이 섞인 은을 아낌없이 그 모두를 상대방의 두 손에 쏟아냈다. 허허. 낙양의 상인은 손바닥 위의 무게를 달아보더니 많긴 하군. 하지만 거의 다 은이 아닌가. 이걸로는 좋은 차를 많이는 줄 수 없는데.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요. 그렇게까지 갖고 싶은가? 어머니께서 눈을 가늘게 뜨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손님, 하시는 장사는 돗자리와 발을 만듭니다. 실례지만 이만큼의 은을 모으는 게 힘들지 않았겠소? 2년 걸렸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전략했어요. 그렇게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구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 은만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아. 혹시 다른 것은 없소? 이것도 보태겠습니다. 유비는 금끈에 매달려 있는 산호구슬을 풀어 내밀었다. 낙양 상인은 산호구슬 같은 것은 별로 귀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좋소. 내 그대의 효심이 가상하여 차와 바꿔드리리다 하고 엿고배의 선실 안에서 작은 주석 호리병 하나를 가져와 유비에게 주었다. 황하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서남쪽 하늘에는 요사스러운 고양이의 눈 같은 커다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을 자세히 보면 무지개빛의 둥근 태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세상이 이제 더욱 어지러워질 흉조다 하며 요즘 들어 세상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별이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비는 주석 호리병을 두 손에 받쳐 들고 이윽고 강가를 떠나가는 배의 그림자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벌써 눈앞에는 어머니의 기뻐하시는 얼굴이 어령거렸다. 하지만 여기서 고향까지는 몇 백리가 넘었다. 며칠 밤을 묵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였다. 오늘 밤은 이 마을에서 자고 라고 그는 생각했다. 저 멀리 보니 물가 마을의 불빛이 두세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한 여인숙에 묵었다. 그러자 밤중에 여인숙 주인이 황급히 그를 깨우러 왔다. 잠에서 깨니 문 밖은 새빨갰다. 후끈하게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 어딘가 파직파직 불타는 소리도 들렸다. 아, 불났습니까? 황건적이 들닥쳤습니다. 손님, 낙양 배와 거래한 중개인들이 오늘 밤 여기에 묵은 것을 노리고. 예? 도적이라고요? 손님도 거래했던 사람 중 한 분일 것 아닙니까? 놈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건 오늘 밤 묵은 중개인들입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지만 얼른 뒷문으로 도망치십시오. 유비는 곧바로
금을 찾다. 뒷문으로 나가보니 이미 이웃집들은 불타고 있었다. 가축들은 기이한 신음소리를 내고 여자와 아이들은 불길 아래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헤매고 있었다. 온 세상이 나처럼 환했다. 보니 뿔 달린 괴물 같은 인간 백정들이 창이나 칼, 새 방망이를 휘두르며 도망치는 나그네나 마을 사람들 보이는 대로 곳곳에서 살육하고 있었다. 눈을 가릴 수 없는 지옥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낮이라면 눈에도 잘 보이겠지만 그 악귀들은 모두 머리를 묶은 뒤에 누른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황건적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중국, 즉 이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색이어야 할 황토의 나라 색깔마저도 이제는 백성들이 오금을 지르는 악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참혹한 일이로다. 유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곳에 내가 머물게 된 것은 하늘을 대신해 이 불쌍한 백성을 구하라는 뜻으로 내게 내린 명일지도 모른다. 오호라, 이 짐승 같은 도적놈들! 그는 칼에 손을 얹으며 집의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 했으나 아니, 잠깐 멈추자 하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머니가 계시다. 나만 믿고 살아가시는 단 한 분의 어머니가 계시다. 황건적 난들은 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메뚜기 떼처럼 천하 곳곳에 무리를 지어 날뛰고 있다. 한 자루 칼의 용기로는 100명의 도적을 베는 것도 어렵다. 100명의 도적을 벤다고 해서 천하가 구원되지는 않는다.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100명 도적의 목숨을 나 한 목숨과 바꾼들 무엇이 변하겠는가? 맞아. 나는 오늘 황하 물가에서 하늘에 맹세하지 않았던가? 유비는 눈을 가리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는 칠흑 같은 밤길을 쉼없이 달려 겨우 마을을 벗어난 산길까지 이르렀다. 이쯤이면 됐겠지.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보니 불태워진 강변 마을은 황야 끝의 모닥불보다도 작게 타는 불빛으로만 보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은하수가 반짝이는 우주와 비교해 보니 이 세상의 거대한 산악도, 대륙을 관통하는 황하도, 중국 대륙의 더 넓은 광활함도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질 만큼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하물며 인간의 자금이야. 나 한 개인의 존재란 하고 유비는 스스로의 무력함을 한탄했지만 아니다. 인간이 있어야 우주가 있는 것이다. 인간이 없는 우주는 그저 공허함일 뿐 아닌가.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그는 자신을 잊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뒤쪽에서 그러하오 하고 누군가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나 뒤돌아보았지만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나무 그림자 속에 오래된 공자 사당이 하나 있었다. 유비는 다가가 사당의 허리를 깊이 숙이며 그렇다. 공자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노나라에 태어나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남아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고 계시다.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다. 그 공자께서는 글로서 세상에 서셨으나 나는 무력으로서 백성을 구원하리라. 지금처럼 짐승이나 귀신, 마귀 같은 황건적이 날뛰는 암흑 세상에는 그를 펼치기에 앞서 무력을 가지고 지상에 평화를 세우는 수밖에 없다.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유비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여 공자 사당을 향해 맹세라도 하듯이 무심결에 정열적인 목소리를 토해냈다. 그러자 사당 안에서 와하하하 아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는 자가 있었다. 깜짝 놀라 유비가 일어서려 하자 갑자기 표범처럼 사납게 뛰쳐나온 사내가 이봐 멈춰 라며 유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동시에 또 다른 거한은 사당 안에서 유비의 앞으로 공자의 나무 동상을 걷어차 던지며 고함을 쳤다. 이 바보놈! 이런 것이 내 놈에게 고마운 것이냐? 무엇이 이대하다는 거냐? 공자의 나무 동상은 목이 부러져 갈갈이 찢겨 굴러다녔다. 유비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쁜 사람들을 만났다고 직감했다. 두 명의 거울을 살펴보니 머리는 누런 천으로 감쌌고 몸에는 철갑 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짐승 가죽 신발을 신었고 허리에는 커다란 검을 차고 있었다. 묻지 않아도 황건의 도당들이 분명했다. 게다가 얼굴 생김새나 복장으로 보아 두목격이라는 것도 금세 알 수 있었다. 대박날이 이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유비의 멱살을 잡고 있던 자가 다른 거한에게 묻자 공자 나무 동상을 발로 걷어찼던 남자가 말했다. 그냥 놓아주어라. 도망치려 들면 그 자리에서 베어 죽일 뿐이다. 내 눈앞에서 감히 도망칠 수 있겠느냐? 그는 이윽고 사당 앞의 둥근 돌 위에 태연하게 걸터 앉았다. 대방, 중방, 소방 같은 호칭은 본래 술사나 기도사의 직함이자 위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러나 황건적 무리에서는 이를 부장들을 칭하는 데 사용했다. 다만 총대장인 장각과 그의 두 아우에게는 특별한 존칭을 썼다. 대현량사 장각, 천공장군 장량, 지공장군 장보, 그 아래를 대방, 중방 등으로 부르는 부장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유비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장각의 위하에 있는 황건적 두목 마원이였다. 이봐 감홍. 마원이는 여전히 유비를 경계하는 감홍에게 턱짓으로 퉁명스레 말했다. 저놈을 내 앞으로 바싹 끌고 오너라. 그래, 내 발밑에. 유비는 멱살을 잡힌 채 마원이의 발치에 끌려 앉혀졌다. 이봐 촌놈아. 마원이는 유비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공자묘 앞에서 대단한 맹세를 하던데 너는 제정신이냐 미친놈이냐? 예. 말로만 예 하지 말고 짐승 같은 누른 귀신을 토벌을 하느니 어쩌느니 찌끄리던데 황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기축은 또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뜻도 없이 혼자 중얼거릴 정도로 바보냐? 산길이 너무 적막하고 무서워서 두려움을 달래려고 되는 대로 소리를 내며 걸어온 것뿐입니다. 정말이냐? 예. 그런데 이 깊은 밤중에 대체 어디까지 가는 길이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우리도 날이 밝으면 북쪽 마을로 갈 참인데 내 놈 때문에 잠이 깨버렸어. 다시 잠자기도 어렵게 됐다. 마침 짐 때문에 곤란했는데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우리를 따라와라. 이봐 감홍. 예. 짐은 저놈에게 지우고 너는 내 바늘창을 들거라. 벌써 출발합니까? 이 고개를 내려가면 날이 셀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동료들이 오늘 밤 일을 마치고 뒤 따라올 게 분명해. 그럼 우리가 지나갔다는 표시를 남기면서 가죠. 감홍은 사당벽에 무언가를 써 남겼고 발리 정도를 갈 때마다 길가의 나무가지에 누른 천 조각을 묶어 두었다.